제가 7년 동안 지킨 사람은 김정은의 조카 김한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경호가 아니라 감시였죠. 어느 날 숙소 침대 위에 하얀 봉투가 놓였고 사진이 3장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정리 대상이 됐습니다. 그 사진은 누가 우리 가족을 찍었는지가 아니라 내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봉투가 왜 제 인생을 바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말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신한 기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록을 이어가게 합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모두 호위사령부 소속이었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당을 지키는 가문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충성은 목숨보다 무겁다고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자랐습니다. 25살 때였습니다. 저는 특각, 그러니까 특별경호조에 배치됐어요. 일반 경호원들보다 한 단계 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맡은 임무는 좀 특이했습니다. 공식 조직도에도 없는 팀이었거든요. 우리는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상은 한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나이는 20 정도로 보였어요. 말투도 우리와 달랐고 옷차림새도 달랐죠. 해외에서 오래 살았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대상이라고만 불렀어요. 이름은 입 밖에 내면 안 됐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그의 숙소 주변을 돌았습니다. 겨울이면 칼바람이 얼굴을 베는 것 같았어요. 손은 곱아서 주먹도 못 펼 정도였죠. 하지만 불평은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군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지 않도록 조심조심 걸었어요. 대상이 잠에서 깨면 안 되니까요. 낮에는 2m 간격을 유지했습니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요. 대상이 어디를 가든 우리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식사할 때도 산책할 때도 심지어 책을 읽을 때도 우리 눈은 주변만 봤어요. 누가 다가오는지, 수상한 차는 없는지, 창문 너머 움직임은 없는지.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임무는 분명했고 대상은 안전했어요. 우리는 보호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보호받는 사람이었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묘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를 지키는 건가 아니면 감시하는 건가? 경호와 통제의 경계가 흐릿해졌어요. 특히 밤이 되면 그런 생각이 더 짙어졌습니다. 대상이 창밖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어요. 그의 표정은 늘 담담했지만 가끔 눈빛 속에 뭔가 다른 게 보였습니다. 외로움 같은 거요. 지금 한국에서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본 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갇힌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충성스러운 경호원이었고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죠. 적어도 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건 2017년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점호를 마치고 막사로 돌아오는데 선임이 제 어깨를 잡더군요. 회의실로 와.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큰일이 터졌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우리 팀원 12명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책임자가 들어오더니 한마디만 했어요. 해외에서 사건이 있었다. 자세한 건 묻지 마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누가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 뒤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지키던 대상의 동선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산책도 하고 가끔 도서관 같은 데도 갔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는 숙소 밖으로 거의 안 나왔습니다. 경호 인원도 2배로 늘었어요. 우리끼리 농담 삼아 이제 경호가 아니라 포위다라고 했습니다. 웃으면서 한 말이었지만 사실
그게 맞는 말이었어요. 대상과의 거리도 줄어들었습니다. 전에는 2m였는데 이제는 팔 뻗으면 닿을 정도가 됐죠. 우리 군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에는 조용히 걷던 게 이제는 일부러 소리 내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내가 항상 곁에 있다는 걸 느끼게 하라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호라는 게 원래는 보호받는 사람이 편안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달랐어요. 대상이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창문 앞에 서면 우리가 다가갔고 전화기를 만지면 우리 시선이 꽂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복도 순찰을 돌고 있는데 대상의 방에서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말이죠. 문틈으로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대상이 책상 앞에 앉아서 창밖만 보고 있더군요.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 그대로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충성스러운 경호원이었는데 말이죠. 한 달쯤 지나자 연락도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대상이 가족들과 가끔 통화를 했거든요. 해외에 계신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전화선이 아예 끊어졌습니다. 편지도 연락도 없었죠. 회의 때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책임자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명령이 바뀔 때까지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경호에는 끝이 있지만 통제에는 끝이 없다는 걸요. 밤마다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지키는 건가? 아니, 무엇으로부터 지키는 건가? 바깥 위협? 아니면 대상 본인으로부터?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순간에도 그날의 복도 냄새가 생각납니다. 축축한 벽과 소독약 냉새요. 자유라는 게 없는 공간의 냄새였습니다. 그렇게 2017년이 지나고 2018년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해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뒤집어졌습니다. 2018년 5월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똑같이 새벽 점호를 했습니다. 똑같이 복도를 순찰했고 똑같이 대상의 방문 앞을 지났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거든요. 보통은 아침이면 방 안에서 물 흐르는 소리나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안 났습니다. 문틈으로 빛도 새어나오지 않았죠. 선임에게 보고했습니다. 안에 인기척이 없습니다. 선임이 노크를 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노크했죠.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침대는 정리돼 있었고 책상 위엔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옷들은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세면대에는 칫솔도 있었고요. 그런데 사람은 없었습니다. 흔적만 남기고 사라진 거죠. 1시간 뒤 긴급 소집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팀 전원이 회의실로 모였어요. 책임자가 들어오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름은 입에 올리지 마라. 대상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는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왜 갔는지, 언제 갔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7년을 지켜온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한 건데 우리는 묻지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서로 눈도 안 마주쳤어요. 전에는 점심때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밥 먹을 때도 말이 없었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내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한 명씩 불려가서 신문을 받았어요. 그날 밤 뭘 봤나? 수상한 건 없었나? 대상과 대화를 나눈 적은 있나? 제 차례가 왔을 때 신문관이 물었습니다. 동무는 몇 년이나 그를 지켰지? 7년입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나? 그 질문에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의심이요? 뭘 의심하라는 건가요? 저는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인데요. 여러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경호원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대상을 잃었을 때라는 걸요.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얼굴을 봤고, 목소리를 들었고, 습관까지 알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북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입을 다물거나 아니면 입을 다물게 만들거나. 둘 중 하나죠. 한 달이 지나자 팀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2명이던 게 10명이 됐고 다시 8명이 됐어요. 사라진 동료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다음은 자기 차례니까요. 밤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대상은 지금 어디 있을까? 살아있기는 한 걸까? 아니면 우리처럼 입을 다물어야 하는 처지가 된 걸까? 지금 한국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제 머릿속에 처음으로 탈출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아직 희미했지만요.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을, 제 삶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0월이었습니다. 평양은 벌써 쌀쌀했어요. 어느 날 저녁 선임이 제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나와라. 특별 임무가 있다. 무슨 임무냐고 물었더니 가면 안다고만 했어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검은색 승용차가 막사 앞에 섰습니다. 선임과 저 둘만 타라고 했어요.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건 어둠뿐이었죠.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춘 곳은 산속 어딘가였습니다. 낡은 건물 하나가 서 있었어요. 불도 없고 사람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썰렁한 콘크리트 건물이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보안부 사람 같았습니다. 앉아라고 했죠. 앉자마자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팀 동료였어요. 김동무라고 같이 일한 지 5년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아나? 예, 압니다. 어디 갔는지 아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모릅니다. 정말? 정말입니다. 남자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담배 냄새와 축축한 벽 냄새가 섞여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김동무는 일주일 전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집에도 없고 가족들도 모른다고 한다. 동무는 마지막으로 언제 봤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열흘 전쯤 점호 때 봤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던가? 별말 없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남자가 담배를 재떨이에 비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어요. 혹시 동무도 비슷한 생각하고 있나? 그 질문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탈출 같은 거 생각하냐는 거였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도 충성하겠나? 예, 충성하겠습니다. 남자가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동무 부모님은 함흥에 계시지? 갑자기 왜 부모님 얘기를 하나 싶었습니다. 예, 동생도 있고, 예, 여동생 하나 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협박이구나. 가족을 건드리겠다는 거구나. 남자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제 부모님이 장마당에서 장 보시는 사진, 여동생이 학교 가는 사진이었습니다. 언제 찍은 건지도 몰랐어요. 가족은 소중하지.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한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선임도 말이 없었어요. 우리 둘 다 알았죠? 김동무는
이미 끝났다는 걸. 그리고 우리도 언제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요. 여러분, 경호원이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총을 든 적을 만날 때가 아닙니다. 자기가 지켜야 할 사람이 사라지고, 자기가 알던 동료가 사라지고, 그 다음 차례가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될 때입니다. 지금도 그날의 담배 냄새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봉투 속 가족 사진이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날 뭘 봤나? 김동무랑 무슨 얘기했나? 대답은 항상 같았어요.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구나. 나도 곧 그렇게 되겠구나. 11월 초였습니다. 평양에 첫눈이 내렸어요. 아침 점호 때 김동무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보며 모두가 고개를 숙였어요.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안 되니까요. 일주일 뒤 공식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김동무는 반당 반혁명 행위로 처벌되었다. 처벌이라는 게 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들 알았습니다. 돌아오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제 침대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이름도 없고 보낸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얀 봉투 하나. 손이 떨렸습니다. 열어봤죠? 안에는 사진 3장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 부모님이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빨래를 널고 계셨고 아버지는 마당을 쓸고 계셨어요. 두 번째는 여동생이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세 번째는 우리 집 주소가 적힌 쪽지였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말하지 마라. 살고 싶으면.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보고 누워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쌓이는 걸 보며 생각했죠. 저 눈처럼 모든 게 덮어지는 건가? 진실도 사람도 기억도. 다음 날부터 더 조심했습니다. 동료들과 말도 줄였어요. 식사 시간에도 고개만 숙이고 먹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말을 하면 안 되니까요. 열이틀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또 다른 동료가 사라졌어요. 박동무라고 40살 된 선임이었습니다. 가족도 있고 아들도 둘이나 있는 사람이었죠. 아침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안 받았어요. 오후가 되자 그의 집에 사람들이 갔습니다. 집은 비어 있었어요. 가족들도 짐도 다 사라졌죠. 이번에는 공식 통보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명단에서 이름이 지워졌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요. 12명이던 우리 팀은 이제 6명이 됐습니다. 절반이 사라진 거죠. 남은 사람들 눈빛이 달라졌어요. 두려움, 의심, 경계. 우리는 서로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이 살려면 믿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북에서는 가장 가까운 동료조차 믿을 수 없었어요. 오늘 같이 밥 먹던 사람이 내일 나를 고발할 수 있으니까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갔다가 복도에서 다른 동료를 만났습니다. 최동무라고 저보다 2살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자네도 생각해봤나? 무슨 생각이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알았으니까요. 탈출 말하는 거였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매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혹시라도 함정일 수 있으니까. 최동무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생각도 하지 마. 그리고는 돌아서서 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사흘 뒤 최동무도 사라졌으니까요. 지금 한국에 와서 후회합니다.
그때 최 동무에게 저도 생각해봤어요 라고 말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함께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둘 다 끝났을까요? 침묵의 대가는 생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존이 정말 사는 거였을까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그리고 그 추위 속에서 저는 마지막 결심을 하게 됩니다. 12월 20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또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남은 팀원 6명 전원이 회의실로 모였어요. 책임자가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임무를 시작한다. 자세한 건 내일 아침 통보한다. 새로운 임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또 다른 대상을 맡는다는 거였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경호인지 감시인지 모를 일을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이 오면 또다시 똑같은 삶이 시작된다. 7년, 아니 10년, 20년을 이렇게 살다가 결국 사라지는 거다. 새벽 3시쯤 됐을까요? 갑자기 확 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면 다시는 못 나온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챙긴다고 해봐야 별게 없었어요. 옷 한 벌, 돈 조금, 그리고 어머니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숙소를 나설 때 동료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명 한 명 얼굴을 봤습니다. 미안하다. 나 혼자 살겠다. 마음속으로 말했죠. 밖으로 나오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손이 시려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숨을 크게 한번 쉬고 걷기 시작했죠. 계획 같은 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평양 시내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만 알았죠. 새벽 5시쯤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함경도 가는 기차표를 샀어요. 왜 함경도였냐고요? 중국이 가까우니까요. 그것밖에 몰랐습니다. 기차 안에서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따라온 사람은 없나? 혹시 들켰나? 가슴이 두근두근 했어요. 옆자리 사람이 괜찮으십니까?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을 리 없었는데요. 기차가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건물도 줄어들고 사람도 줄어들었어요. 산만 늘어났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구나. 함흥에 도착한 건 다음날 오후였습니다. 역에서 내려 거리를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북쪽으로, 계속 북쪽으로 갔죠. 저녁 무렵 작은 여관 하나를 찾았습니다. 하룻밤 묵어갈 수 있습니까? 주인 할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어요. 어디서 왔소? 평양에서 왔습니다. 볼 일이 뭔데? 친척 만나러 왔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어요. 방은 2층이요. 저녁은 7시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방에 들어가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이불 하나,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죠. 창밖을 보니 눈이 또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탈북이라는 게 영화처럼 치밀한 계획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제 경우는 그랬어요. 그냥 어느 날 밤, 오늘을 넘기면 안 된다는 직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여관 방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 혼자 살려고 합니다. 눈물이 났어요. 젊지 않은 나이에 고향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도망치는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이미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만 가야 했어요. 다음 날 새벽 국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만강을 건넌 건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함경도에서 국경까지 가는 길은 험했어요. 검문소마다 신분증을 검사했고 마을마다 초소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움직였죠. 어느 조선족 분이 도와주셨습니다. 어떻게 만났냐고요? 여관 주인 할머니가 소개해줬어요. 국경 넘으려면 이 사람 찾아가라며 종이 한 장을 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할머니도 그런 일을 자주 하셨던 것 같아요. 조선족 분은 50대 남자였습니다. 강 건너는 건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말했죠. 중국에서도 조심해야 해요. 공안에 걸리면 바로 북송됩니다. 북송. 그 단어만 들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강을 건넌 건 한밤중이었습니다. 물은 얼어 있었어요. 발을 디딜 때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저쪽 언덕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엎드려요. 조선족 분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얼음 위에 엎드렸죠. 차가운 얼음이 온몸을 파고들었어요.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순찰되었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으로 와봐.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냥 한 번 더 확인해. 숨도 못 쉬었습니다.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불빛이 멀어졌어요. 이제 뛰어요. 빨리. 우리는 일어나서 뛰었습니다. 얼음 위를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서 뛰었죠.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눈물이 났어요. 살았다. 살았어.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조선족 분 말이 맞았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중국에서의 첫 일주일은 지옥이었습니다. 신분증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밥집에도 못 가고 숙소도 못 구했습니다. 낮에는 폐가에 숨어 있고 밤에만 밖에 나왔죠. 열흘쯤 지나자 돈이 떨어졌습니다. 가져온 돈이 얼마 안 됐거든요. 배가 고팠어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그때 한 조선족 식당 주인이 도와주셨어요. 설거지 좀 해줄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하루 3끼 밥 주고 잘 곳도 줄게요. 대신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그렇게 석 달을 그 식당에서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집 나르고. 힘들었지만 배는 고프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 주인이 말했어요. 한국 가고 싶어요? 예. 한국 목사님들이 도와준대요. 돈은 좀 들지만. 한국? 그 단어를 들었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유가 있는 곳, 북으로 안 끌려가는 곳. 얼마나 들어요? 500만 원쯤요. 중국 돈으로. 저한테는 거금이었습니다. 없는데요. 여기서 일하면서 모아요. 1년 정도 걸릴 거예요. 1년. 길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더 일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요. 그 시간 동안 계속 두려웠습니다. 혹시 공안이 올까봐, 혹시 누가 신고할까봐. 밤에 사이렌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여러분, 중국에서의 탈북민 삶이 어떤지 아십니까?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감옥이었어요. 신분증 없이는 사람 대접도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정말 끝이니까요. 1년하고 2달쯤 지났을 때 드디어 돈을 모았습니다. 목사님들이 연락을 줬어요. 준비됐어요? 다음 주에 출발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순간의 떨림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드디어 진짜 자유를 향해 갈 수 있다는 희망이요.
한국 땅을 밟은 건 2020년 2월이었습니다. 공항에 내렸을 때 다리가 풀렸어요. 정말 여기가 한국인가? 정말 이제 안전한 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한국말도 배우고 사회 적응 교육도 받았어요.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말투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죠. 어느 날 편의점에 갔습니다. 24시간 연다는 게 신기했어요. 북에서는 밤 9시면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새벽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마트에 갔을 때는 더 놀랐습니다. 물건이 넘쳐났어요. 쌀, 고기, 과일, 과자. 가격표를 보니 북에서 한 달 월급으로도 못 사던 게 여기선 몇천 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죠.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했나? 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야 했나? 석 달 뒤 사회에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집도 주고 정착금도 줬어요. 직업 훈련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경비 교육을 받았어요. 북에서 경호원이었으니까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지금은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로 일합니다. 북에서처럼 긴장하지 않아도 돼요. 총도 안 들고 감시도 안 합니다. 그냥 주민들 안전만 지키면 됩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어요.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닌가? 혹시 북에서 사람을 보낸 건 아닌가? 밤에 잠도 잘 못 잤죠? 1년쯤 지나니까 좀 나아졌습니다. 여기는 정말 안전하구나.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믿게 됐어요. 하지만 가끔 생각합니다. 김한솔은 지금 어디 있을까? 살아는 있을까? 그리고 제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요?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북한 뉴스를 찾아봅니다. 혹시 그 사람 소식이 나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침묵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폭로하려는 게 아닙니다. 정치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걸요. 북에는 지금도 누군가 보호라는 이름으로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경호원이라는 이름으로 감시당하고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통제당하는 사람들이요. 저는 그중 하나였고 운 좋게 살아남았습니다. 증인이 아니라 생존자예요. 가끔 북에 두고 온 부모님 생각합니다. 여동생도요. 제가 탈북한 걸 알았을까요? 처벌은 안 받았을까요? 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합니다. 나왔으니까요. 살았으니까요. 어제는 마트에서 고향 음식 재료를 샀습니다. 함흥냉면 만들려고요. 북에서는 1년에 한 번도 못 먹던 건데 여기서는 언제든 만들 수 있어요. 냉면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유가 뭔가? 밥 먹고 싶을 때 먹는 거, 자고 싶을 때 자는 거, 말하고 싶을 때 말하는 거. 그게 자유구나. 북에 있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겁니다. 그때 우리 다시 만나요. 자유로운 땅에서요.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제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침묵 대신 말을 택한 사람으로서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한 경호원의 고백이었습니다. 보호하다가 감시당하고 충성하다가 도망친 사람의 이야기요. 지금도 누군가는 그 길을 걷고 있을 겁니다. 그들을 위해 그리고 자유를 꿈꾸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